자, 오늘은 아세안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세안이 왜 중요한가라는 의미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세안을 나타내는 이제 몇 가지 통계를 제가 살펴보겠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제 경제과생이고, 다들 경제 언론을 갖다가 다 들은 학생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지표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지표를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세안은 지난 25년간 매우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다.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이걸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래를 예측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경제 이론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고 현재 상황이 어떠냐라고 살펴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과거에 장기적으로 어땠냐라는 걸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으면 그것도 1, 2년 동안의 어떤 사이클을 통해서 간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했으면 할 것이다 라는 걸 봤을 때 보죠. 그러면 이게 이제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아세안의 경제 성장률을 현황과 또 한 4, 5년 예측치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세안만 본 게 아니라 뭐 있어요? 여기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뭐가 보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아세안이 있고요. 이게 세계 평균이 있고 이게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하고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으로 있었던 많은 국가가 서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독립한 국가들을 우리가 CIS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영토에 있다가 독립한 나라.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그 동유럽에 있었던 국가 중에 뭐가 있죠?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 있다가 독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그루지아라고 하는 조지아 독립했고요. 코카서스 산맥에 있었던.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탄자 들어가는 나라. 이 탄이라는 게 이제 그 나라 말로 이슬람 말로 이제 그 국가라는 뜻이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탄자 들어가는 뭐 그런 국가가 5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즈벡 사람 민족의 나라. 타지키스탄 하면 타지키스 민족의 나라. 이렇게 키르기즈스탄 하면 키르기즈 민족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CIS 국가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체제전환국이라고 그래서 이 나라 국가들이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시장 국가로 전환하는 거. 몽골 같은 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전에 몽골은 독립국가였긴 했지만은 그 공산주의 국가를 하다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자유 시장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이제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라고 얘기를 하고요.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와 카리비해 국가의 조그만 섬나라들을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미들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에서 이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왜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 따로 하냐면 이 지역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사막과 사하라 사막 북쪽의 지역을 얘기하고 아라비아 사막 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사하란 아프리카 하면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보겠습니다. 저걸 지리적으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죠. 그림 지리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지역입니다. 세계를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죠. 여기 여러분 보시죠. 아까 본 대로 이게 아프리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하라 사막,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니까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을 얘기를 하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이 있고 중동 지역이 다 포함되는 지역을 얘기하고 유럽이죠. 그 CIS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 유럽의 동쪽과 우크라이나 지역을 포함 여기 코카사스 산맥 그리고 이제 여기 중앙아시아 몽골까지가 포함이 되고 CIS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중남미하고 카브리해는 이 시기죠. 중앙아시아, 중남미와 카브리해가 포함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제 유럽 지역은 왜 뺐냐? 뭐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었고 북미도 뺐습니다.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은 이제 한국하고 중국과 일본인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지역을 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지역을 빼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살펴보면 이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세안 지역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봤을 때, 파란 것은 90년부터 99년까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고요. GDP 성장률입니다. 붉은색은 2000년부터 오렌지색은 2009년까지, 회색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노란색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건 예측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가장 높고 가장 안정적이 되겠죠. 그런 지역이 바로 아세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이고 미래의 비전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CIS 같은 거 확 변하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변했기 때문에 이 90년대 그러니까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고 이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소위 말하는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였거든요. 10년 동안을 갖다가 연평균하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0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반쪽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 10년 동안에 나라 경제 규모가 반쪽이 날 정도로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 미드리스트를 보면 또 이제 좀 달라요. 여기는 미드리스트는 어떻게 돼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높다가 또 2010년하고 19년 사이에 경제는 낮아지고 최근 낮아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나라들은 상당히 모든 경제가 석유의 중심, 석유를 유전해서 석유를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사는 나라죠. 그 유가가 국제 유가가 오르면 경제가 좋고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경제가 낮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서브사하라 국가는 이제 사하라 사막은 이남의 국가인데 여기 이제 정치 체제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90년대까지 이 나라 여기 이제 정치가 불안하다가 상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안정화되면서 높아지고 현재로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순간이죠. 자, 이런 이제 경제 개발 국가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아세안과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다. 2020년. 그래서 앞으로도 높아질 거로 믿어 의심치 않는 국가다라는. 그럼 이제 경제 성장의 높은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뭐 생산 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생산 함수가 뭡니까? Y는 F, N, 뭐 K, 뭐 기술 이런 거의 함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산을 하려면 노동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정치 체제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요소 중에 하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저축이라는 것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특이하죠. 오늘 아세안 지역의 세계하고 비교해 봤더니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저축률이 높다는 게 일본 여기 중동 지역도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높고 또 높아져요. 왜 그런가라고 이제 한번 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생산함수에서 중요한 사항의 경제 성장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자본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투자는 어디서 투자의 재원은 저축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률이 높으면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아지니까 전부 그 나라의 기업들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저축률이 높다는 것은 현재보다 미래를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세안 지역 사람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더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오늘날에 조금을 희생을 하면서 미래를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인데 오늘 저금을 조금 해가지고 미래의 비전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오늘 공부를 더해서 미래의 내 생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축률이 높아서 투자 제한에 도움이 되고 미래에 대한 현재 희생 때문에 기업가 정신 등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 그러면 중동 지역은 이게 높은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석유값이 확 올라가면 쓸 수 있는 돈보다 버는 돈이 갑자기 많아져요. 그러면 이럴 경우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저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축률이 높아지는 거지. 굳이 이 사람들이 미래를 더 높이 평가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보시죠. 아프리카 지역은 굉장히 저축률이 낮죠.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더 중요시하다. 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봤을 때 아세안 지역이 저축률이 높아서 이 높은 저축률에 기반을 하여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경제 비전,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노력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요. 자, 봅시다. FDI랍니다. 자, 이게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증가한다고 얘기했는데 FDI가 뭐냐? 이게 이제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래가지고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다르게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주식이라든가 뭐 요새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외국의 주식과 채권을 사는 것은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가서 직접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하는 걸 이제 FDI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가게를 열고 상점을 열고 식당을 여는 것도 다 포함되고 공장을 세우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에 대한 FDI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들어와서 아세안 지역에 공장을 계속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아세안에 대한 FDI를 갖다가 전 세계에서 이게 이제 뭐죠? 아세안에 대한 FDI를 갖다가 이제 빌리언 US 달러, 10억 달러로 이제 쭉 그린 게 이거 왼쪽 축으로 해서 되는 거고요. 오른쪽 축에 보이는 건 꺾은선 그래프인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라에다가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는데 그럼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냐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는 절대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꺾은선 그래프는 전 세계에서 아세안에 들어가는 공장을 세우려 들어가는 FDI의 비율이 얼마냐라는 걸 아시다시피 보죠.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보는데 어때요? 금액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게 보이고 비율상으로 봐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20년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는데 공장을 세우고 이제 건물을 세우는 걸 하는데 2%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서 2017년에는 10%에 가깝게 올라가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쌓아갖고 와서 아세안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합니까? 이 나라, 이 지역에 대한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증정적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이 바로 이 아세안 지역이라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가냐? 아세안 매우 젊다 이거예요. 인구의 중위수가 30세 이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인구의 중위수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100명 있으면 50번째 사람의 숫자가 거죠. 50%가 아닙니다. 50번째 사람입니다. 인구의 중위수가 30세 이하라는 얘기는 뭐냐? 인구가 100명 있으면 30세 이하 인구가 50%가 넘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연령별 인구 구성을 이제 2017년까지 쭉 보면 어떻게 돼요? 2000년에는 연령 보면 0세에서 4세부터의 인구가 가장 밑에 있고요. 여기 5.3%. 5에서 19세 인구가 5.8%고요.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에서 54세 인구가 48%가 됐고 55세 64세가 다시요. 자, 이게 이제 인구 구성비를 다시요. 지금부터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요. 아세안에서 이렇게 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보죠. 그 0세부터 4세 사람이 9.7%였고요. 5세부터 19세 사람이 31%, 20세부터 54세가 48.1%고 55세와 64세가 5.8%, 65% 이상이 5.3%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2017년도에 와서 이게 상황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 인구는 9.7에서부터 어떻게 8.8% 줄어들었고 젊은이 인구가 31%에서 20세 이하가 25.7%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고 고령화 인구는 좀 늘어나긴 했죠.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사람이 많이 산다 하는 얘기죠. 아세안 전체가. 국가별로 보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일랜드, 베트남, 아세안 평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얘기를 하냐? 인구가 젊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경제가 굉장히 활력이 있다는 얘기죠. 경제가 굉장히 활력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 지역의 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노동력 공급처로 아주 뛰어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 지역의 노동력을 수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공장을 거기다 지어서 이 노동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용하고 아니면 우리나라 공장을 거기로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든 이 나라의 젊은 인력은 전 세계에서 공급이 되면서 많은 생산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인 글자 해독률이라는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글자를 해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브루나이, 다르사람부터 시작해서 베트남까지 통계가 있고, 또 두 번째 통계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진학, 이게 성인이고, 고등학교 진학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하는 얘기들. 굉장히 이제 놀랄만한 통계입니다. 여기 물론 이제 브루나이 같은 나라는 이게 브루나이는 기름을 팔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한 3만 불이 넘어요. 우리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높은데, 또 뭐 싱가포르 같으면 이제 굉장히 우리만큼 높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었어요. 캄보디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 글자 해독률이 낮은 나라가 어떻게 급격히 높아지죠. 지난 2000년, 2010년, 2016년 고등학교 진학률을 또 한번 볼까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21%, 37%, 이 두 배가 된 거죠. 인도네시아도 해 높아졌고요. 라오스 높아졌고, 물론 뭐 미얀마 같은 아직도 낮은 나라가 있긴 하지만 필리핀도 높아지고 타일랜드는 꽤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률은 보통 얘기하면 7, 80%면 거의 뭐 다강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제 말은 무슨 일이냐면 이 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글자 해독률이 높아졌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더 해가지고 지식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21세기 지식사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젊은이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보다 더 우리와 같이 일을, 비즈니스를 같이 할 기회가 많이 생기고, 이 지역 역시 경제 성장률이 매우 빨라지는 지역이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럼 이제 생산성 얘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와 정리가 분리된 국가로 합리적인 경제 활동 및 정책이 가능하다. 동남아 지역의 이제 아세안 국가의 종교를 보면요.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어떻게 여러분 이제 불교 인종이 많은데, 불교 사람이 많은데 이제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절에 가시면 회색 옷을 입은 스님들이 있죠. 이게 중국과 이제 연관된, 우리나라와 연관된 국가로 대승불교를 하는 국가가 베트남이고요. 여기 옆에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혹은 미얀마는 상자부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자부 불교라면 좀 이해를 못 하셨겠는데, 보통 여기 스님네들은 이제 대승불교는 이제 다 같이 깨달음을 일으켜서 이제 불교 정토를 이루자, 뭐 행복한 나라를 가자라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관건이라면,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제 각자들이 수련을 해서 원시불교 혹은 뭐 부처님 초기 사상과 비슷한 건데, 각자가 깨달음을 일으켜가지고 부처님이 되자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스님네들은 보통 이게 좀 오렌지색이라든가 혹은 이제 자주색 승려복을 입고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지역은 이제 캐톨릭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캐톨릭이 여기 이제 인구의 95% 이상이 이제 캐톨릭, 로마 캐톨릭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스페인 식민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캐톨릭이 대부분이고요. 이쪽 여기 이제 브루나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혹은 인도네시아 지역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구의 한 80% 이상이 다 이슬람이고요. 이게 왜 이슬람이 됐냐면 오래전부터 지금부터 한 1000년 전부터 이 아랍 지역의 이슬람들이 동쪽으로 오다가 결국 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슬람이 전부해서 아직까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의 종교는 대승불교인 베트남이 있고요. 상자부 불교인 태국과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라오스가 있고, 필리핀 카톨릭 국가가 있고,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혹은 브루나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게 다민족 국가로서 어떤 특별한 종교를 선정하지 않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유명한 이제 것을 한번 말씀드리죠. 미얀마의 양곤에 가면 이제 쉐다곤 파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높이가 한 100m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100m로 탑이 올라갔으니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리고 이 탑이 어떻게 되죠? 금칠에 있어요. 금칠에 있고, 이 위에는 금판으로 돼 있어요. 또 여기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죠. 큰 이제 구조물이 돼 있고, 여기 보시죠. 여기 사람의 크기가 요만합니다. 여기 사람 크기예요. 그러니 엄청나게 큰 이제 쉐다곤 파고다라는 파고다가 양곤에 있어요. 베트남에 가면 이게 이제 향산에 있는 절인데요. 향산이라고 하는 절인데, 여기 보면 사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우리나라 사찰하고 비슷하게 기와집이 있고 안에 이제 부처님이 있고.
브루나이 이게 무슨 뭐 아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있는 이제 모스크인데 엄청나게 큰 모스크입니다, 이게. 이 모스크인데 여기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있고. 필리핀은 이제 대성당, 이게 마치 이제 스페인에 있는 대성당 같은 성당을 만들어서 있고, 이 네 가지로 이제 다양한 종교가 이제 아울러져 있는 게 아세안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분쟁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세계적인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분쟁들이 대개 이제 이슬람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뭐 불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얽혀져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럼 아시아의 여기 동남아 지역을 보면 대승불교도 있고, 상자부 불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이슬람도 있으면 이게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종교 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놀랍죠. 저쪽에 있는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근데 왜 여기는 안 일어나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이걸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분쟁을 겪은 다음에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종교로서 분쟁을 하는 것이 별로 각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수백 년 동안의 고생을 해서 알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종교를 믿고 주변국의 종교를 존중해주는 시스템이 상당 부분 정착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부한 역사 전통을 갖고 있다. 자, 이제 몇 가지. 여러분 이제 캄보디아라고 얘기하면 1인당 소득이 뭐 2,000불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캄보디아를 가보신 사람이라 보면 굉장히 소득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현대식 무슨 뭐 아파트먼트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물고 사람들은 그냥 초가집 같은데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앙코르 엠파이어라고 해서 제국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언제 열거했냐면 우리나라의 고려 초기죠.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 사람들은 그걸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돌로 된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이언 사원이라는 사원인데 여기 사람 크게 요만합니다. 여기. 이 사람 바이언 사원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구조물로 돌을 만들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하세요? 그 똘레사 호수라는 곳에 물을 있고 그 강을 이용해서 수로를 만드는 다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유했던 곳입니다. 야, 이것은 이제 미얀마 지금 현재로서 이제 올해 올 2월에 이제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고 전투도 발생하고 하는 곳인데 그 미얀마 바간이라는 곳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탑이 이게 지금 탑이 얼마나 크냐고 하면 사람 우리나라에 다보탑, 석가탑보다도 굉장히 큰 탑들입니다. 이런 큰 탑들이 한 3,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3,000개의 탑을 본다는 게 엄청나게 큰 그 도시 규모가 있는데 이런 탑들을 벌써 이 사람은 언제 만들었냐? 우리나라의 고려 초기에 만들었습니다. 보르부드르 인도네시아에 가면요,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불교 사원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 크기가 얼마냐 이거 보시죠. 조그만 사람이 보이죠. 이 정도로 큰 걸 이 사람들은 9세기에 만들었습니다. 태국에 보면 이제 아유타라 그래서 옛날 아유타야 왕국의 수도였는데 그 수도에 보면 아름다운 이제 탑들이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나름대로 어떻게 갖고 있어요?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뭐 역사적으로 어떻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큰 구조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수많은 사람이 노예가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이 이런 일에 척성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식량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먹고 사는데 쉽게 말해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앙코르는 뭘 이루겠어요? 앙코르는 앙코르의 수로 시스템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고 저수지를 통해서 물을 흐르게 해서 농산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만들어서 그 농산물을 갖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하니까 뭐 남은 시간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죠. 미얀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커다란 구조물이 별로 많지 않아요. 석가탑을 여러분이 아름답고 석가라고 하면 아름답고 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처님이라는 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하지만 그 부처님의 크기가 이런 나라들에서 만나보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와서도 보시면 광화문 굉장히 크고 혹은 뭐 우리나라 경복궁이 크다 그러지만 중국에 있는 거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요. 또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쌀을 공급할 수가 없었어요. 1년에 4계절이어서
딱 한 번 쌀을 갖다가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시즌을 갖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공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나라들,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아까 말씀대로 매일 덥기 때문에 우기와 건기를 적절히 활용해서 물을 조절할 수가 있었으면 1년에 2번 내지 3번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국가가 힘이 세고 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 시스템이 된 데에서는 이렇게 물을 잘 조정을 해서 결국은 1년에 2번 이상의 농사를 지으면 엄청난 양의 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의 문제가 안 되죠. 식량의 문제가 안 되니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하고 다른 활동을 식량 생산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불행히도 사계절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부를 쌓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 물론 다른 요인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아세안이 높은 성장을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얘기를 이제 들려볼게요. 일단 이제 첫 번째 얘기로 할 수 있는 게 정치적인 안정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려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뭐 쿠데타가 맨날 일어난다든가 뭐 시위가 맨날 일어나면 굉장히 이제 경제 발전하기 힘듭니다. 이 지역은 오랜 유럽의 식민지를 거쳐 지난 1990년대 이후 전쟁이 사라진 지역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를 놓고 보면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이제 아프간에서 분쟁이 일어났고요. 그 주변 국가인 아프간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탈레반 이슈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키스탄 주변에 또 이란 이쪽이 이제 복잡해지죠. 이라크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중동이 다 불안해집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 지역에 한두 곳에서 내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게릴라전이 발생되면 주변 국가가 다 복잡해져요. 근데 동남아시아 지역은 오랜 유럽의 식민지를 거쳤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항해 시대부터 식민지가 시작됐고 지난 1990년대 이후 전쟁이 사라졌다는 왜? 이 두 가지 1990년대까지는 제가 월남전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죠. 베트남 전쟁 때 나라가 지역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국가, 시장주의, 자유시장주의 국가였는데 공산주의 국가가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 지역의 상당 국가들이 더 이상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침략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통하는 경제 발전을 하자라는 것에 컨센서스가 모여지게 되고 전쟁이 사라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념 전쟁보다 경제 복지의 중요성을 정치 지도자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념이 아닌 경제 복지가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상당수 일어났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정치적 안정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치적 안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뭐에 돼요? 요새 뭐 양극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보수와 뭐 진보가 나와서 뭐 극렬하게 대립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치적 안정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혁명이 일어나니까 혹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한쪽이 한쪽을 갖다 완전히 뭐 멸살을 시키고 다른 쪽을 갖다 막 나라에서 쫓아내고 내란이 일어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우리와 같이 뭐 보수 진보가 갈려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오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쿠데타라든가 혹은 내란이라든가 혹은 양쪽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것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종교적 안정이 됐으니까 이건 말씀드려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됐다. 이제 중동 지역 같으면 아직도 신정 국가의 한계로 주변 경제가 불안되어 있고요.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고 어느 정도 종교는 종교대로 인정을 해주고 정치부 경제생활은 경제생활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립이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오랜 국가 동안에 국가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또 문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 기존에 이미 뛰어난 문명을 가진 것이고요. 지식과 교육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기존에 이미 뛰어난 문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 여러분이 캄보디아든가 미얀마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사람은 1인당 소득이 2,000불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10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과거에 내 문명이 어땠다, 너네 문화가 얼마인데 뭐 내가 굉장히 거기 가서 감명을 받다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치 어땠냐면 지금 한 60, 70년대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유럽 사람들이랑 미국 사람들이랑 혹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야, 너네 고려 청자가 뭐 아름답다든가
석굴암이 어쩌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지려고 노력할 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잖아요. 같은 원리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네, 우리 조상이 이랬다. 과거 우리가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식 수준을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라든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곧 중산층이 등장하는 이런 나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동남아 아세안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게 거의 모든 국가가 해안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개국 나라 중에 라오스를 제외한 9개 국가가 다 해안이 있어요. 해안이 있으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여기를 통해서 배를 타고 외국과 엄청난 무역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아세안 국가들이 과거에 유럽 사람들의 식민지가 됐던 이유도 되죠. 유럽 사람들이 이제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게 배를 타고 접근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모든 라오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다 배를 타고 올 수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됐고 실제로 유럽사 국가들의 식민지가 됐던 것이었죠. 하지만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와서 더 이상 식민지라는 게 없어지고 각자가 무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바다를 접한 해안이라는 국가들이 굉장히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 개방을 추진하고 그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 개방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죠.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모형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냐라는 얘기에서 한국이 했던 길을 가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한국이 자기들처럼 한때는 우리가 한국이 이 동남아 국가보다 소득도 낮고 생활 수준이 떨어졌던 나라였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러면 한국처럼 하면 우리도 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 모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국 이제 동남아 지역을 가면 이 많은 경제학자, 우리 한국 같은 경제학자들도 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배우려고 들고 너희들은 어떠냐라는 얘기에 이제 관심을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인 중요성, 바다를 통해서 성장이 가능한 나라다고 그걸 추진하고 있답니다. 또 협력의 역사, 아까 말씀드렸죠. 아세안이 벌써 이제 70년이 다 돼. 67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오면서 계속 이 나라들이 협력을 해왔다 이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1, 2년 뭐 협력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이제 북한하고 협력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사건이 터지면 또 안 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 아세안 국가는 이미 그 협력을 70년을 해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나라인지 상당히 많은 걸 이해하고 있고 서로의 시스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하게 조금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에 협력하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세안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또 과거 유지했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인식이 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과 같은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해서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죠. 많은 국가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미래가 밝은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제일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주를 보죠. 미국과 캐나다. 근데 미국과 캐나다의 세계 경제 성장률은 2%를 넘지 못합니다. 왜?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국가고 충만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2% 경제 성장을 하기가 힘들어요. 2% 맥시멈. 유럽, 서부 유럽도 마찬가지로 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어디를 가서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물론 창의적인 지식을 갖고 세계 최고의 여러분이 기술을 갖고 한번 내가 세계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북미나 유럽에 가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크고 최고의 기술을 갖다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라 그러면 여러분 다시 봅시다. 아까 중남미를 가서 보죠. 근데 중남미 지역이 어때요? 아까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굉장히 사회가 혼탁하고 이제 중남미 지역은 아직까지도요. 인디오 지역과 혹은 과거 유럽 식민지에 지배했던 사람들의 후손, 유럽계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대립을 하고 있는 곳이
중남미국 계층 간의 분할이 끝나지 없는 것입니다. 자, 인도 지역을 보면 인도의 그 유명한 제도가 바로 악명적인 제도가 이제 카스트 제도가 되겠죠. 물론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이제 없어졌긴 했지만 아직도 인도에 가면 서로와 서로 다른 계급 사람들, 서로와 다른 직종의 사람들, 직업의 사람들은 결혼도 할 수 없고 특히 남녀 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크게 돼 있죠. 여자는 도저히 남자의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는 카스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뭐로 유명하냐면 아직도 이슬람 세력과 이슬람도 시아파, 순위파 얘기가 다르고 크리스찬 국가가 있고 많은 것이 복합된 인종과 겹하면서 정치가 불안해가지고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일부 국가는 공화국이고 일부 국가는 또 왕정 국가고 또 신정 국가이면서 굉장히 복잡한 정치 문화적인 것이 얽혀져 있으면서 경제 성장이 힘든 것이 바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은 사하라 사막이면 아프리카 지역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직까지는 정글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부족 생활을 하고 있고 현대화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아프리카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제 나이지리아라는 국가입니다. 여기 나이지리아라는 국가가 있는데 국토도 넓고 그래요. 서기도 나는 나라입니다. 근데 1인당 소득은 약 2,000달러가 안 돼요. 근데 이 아프리카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라는 큰데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뭐 100여 개가 되어 있고 민족은 200여 개가 되어 있고 서로 족속끼리 싸움을 하고 아직도 이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일적인 국가 제재, 민족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국가가 이제 아프리카. 그래서 이렇게 동북아는 이제 제가 빼갔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인데 이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21세기를 봤을 때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밝은 지역이라 하면 이 동남아 지역이 되겠고, 그리고 이 동남아 지역은 경제가 밝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그리고 가능한 나라고 미래가 밝은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세안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